나가시느냐에 따라서 처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사이언스 보이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가 여기까지 양측 모임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데이트할 시간도 반납하고 일할 시간도 반납하면서 양 모임의 기둥 역할을 해온 웅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역할을 해서 여기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가 박수 칠 거지만 미리 한번 또 치겠습니다. 우리 웅 엔지니어가 양쪽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연합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첫 순서로 첫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어찌됐건 미술과 과학이라는 아주 상이한 분야에 있는 우리 두 모임이 오늘 함께 만나가지고 양측에서 아주 혁신적인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순서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승준 모임장님, 사이언스 모임장님이 얘기를 해주실 건데 제가 맡은 부분은 아트 앤 사이언스라는 제목으로 그 과학기술 정책과 R&D 예산 그리고 예술과 과학이 융합이 됐을 때 벌어지는 것에 대한 기술사적인 사건들 그런 에피소드 중심으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 인간이 뭔데 이 예술과 과학을 양측에서 아우를 수 있다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깐죽거리는 것일까 좀 궁금해할 수도 있고 의아스러울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을 잠깐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요. 이 저의 공정초상화라 그러죠. 저의 공식 초상화인데 여기 좀 글씨가 많이 짧은데요. 그레이 램프로 지우기 초상화가 있고 제가 걸어온 길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제 나이가 대충 유추가 되죠. 법조문대학교를 나와서 소비자정보학과를 나와서 군생활을 열심히 마치고 숙녀복 브랜드에 있었어요. 숙녀복 브랜드에 일을 하다가 때려치고 대학원에서 기술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기술혁신경영 전공을 했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R&D 예산 정책센터에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에 관련된 통계나 제도 개선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쪽에 공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많이 걸치고 있고요. 또 사적인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커리어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최대 아마추어 미술사라고 해요. 모두의 미술사를 설립해서 설립자 겸 중심 모임장 겸 절대 군주로 제가 공부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마크 영원히 앞으로 아마 이 일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측을 어느 정도 양쪽에 조금씩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임 회원들은 우리 모임이 어떻게 굴러왔는지 잘 알지만 오늘 사이언스 모임과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그러니만큼 사이언스 모임에서는 우리 모두의 미술사가 어떤 모임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준비했어요. 저희는 2017년 2월에 처음으로 결성이 돼가지고 다다음 주에 저희가 2주년 기념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창설이 2월 25일에 있었고 여러 저희는 학술대회도 많이 가서 경청을 하고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또 발표를 하는 스터디 외에도 집단 토론을 하는 스터디도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송년 파티를 하고 있어서 작년까지 2회 송년 파티가 있었고 지금 40차 스터디까지 끝난 상태고 50차 스터디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격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2019년 2월 9일 모미 앤 사머 연합 심포지엄을 오늘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스터디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R&D의 투자, R&D 예산,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사이언스 모임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연구 사례로서 과학기술 정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죠. 제 연구인데요. 제 연구를 짤막하게 아주 에센셜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술사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예술과 과학이 어떻게 통섭을 지금까지 해왔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제 발표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저는 통상 원래 저희 모임에서는
쉬지 않고 1시간 반 정도를 달리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읽어가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쉴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좀 유연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음료수 드시면 되고요. 나중에 커피 나오면 저도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본격적인 스터디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희 모임도 자랑을 했고 저도 자랑을 했지만 저희의 토론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인 거죠. 그리고 저 자신이 어떻게 잘나서 제가 하는 말들이 정답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각자의 정답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논지의 완벽함이기 때문에 제 논지가 얼마나 완벽한지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고, 제가 뭐 권위적인 척 했지만 제 권위는 아무것도 무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시느냐가 오늘 우리가 융합적인 창조적인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토론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는 한 100페이지를 준비했지만 최대한 빨리 지나갈 겁니다. 저희 모의회원들은 제가 빨리 지나가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이언스 모의회원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니까 정신 집중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과학기술 정책과 R&D 예산이 있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기타 공공기관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R&D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기획재정부를 지원해요. 하지만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걸쳐서 돈이 들어가야지만 정책은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책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페이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돈을 들여서 누군가 손으로 실행을 해야지만 우리 현실의 영역 속에서 작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R&D 예산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면 4.55예요. 그리고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가 78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GDP 대비 4.55라는 숫자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봤기 때문에. OECD 국가 30개 국가를 통계해냅니다. 과학기술 예산에 있어서. 4.5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전 세계 1위예요. 1위. 전 세계 1위. 다시 말해서 GDP. 국가가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R&D 투자,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돈이 전 세계 1위라는 거예요. 놀랍죠? 전혀 안 놀랍나요? 예상하시나요? 2위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4.25. 이스라엘은 국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가 막 군사적으로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러면 국방 R&D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국방 R&D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돈을 덜 벌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긴 하지만 그 돈은 뭐 이스라엘 돈은 아니죠. 그래서 GDP 자체가 낮기 때문에 국방 R&D에 많이 투자를 하면은 GDP 대비 R&D 비중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4.25라는 건 그렇게 놀라운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나라에 속하죠. 세계 경제 순위가 11위에서 13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가 4.55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전 세계에서 R&D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R&D 투자의 78조에서 삼성전자가 먹고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R&D 투자를 많이 할까? 전 세계 1위. 이스라엘하고 매년 왔다 갔다 1위를 해요. 현지는 1위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R&D 투자를 많이 할까? 석유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다 산이라서. 여러분 뭐 설 명절에 KTX 타고 시골 갔다 오셨겠지만 KTX 타고 자다가 눈 뜨면 뭐가 있습니까? 논 아니면은 산이죠. 대부분 산일 거예요. 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 인적 자원. 그래서 창조적인 작업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인간을 많이 갈아서 노동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원을 가진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R&D 예산이 4.55로 전 세계 R&D 투자, 예산이 아닙니다. 민간을 포함한 거니까. GDP 대비 4.55의 국가 전체의 R&D를 투자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재와 과학기술과 창조력에 많은 헌신을 기울여야 된다, 기울이고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또 여기에는 우리가 7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이 지식기반 산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비만 다 줄였을 때 상위 5대 기업이 2013년에 35% R&D를 했어요. 국가 총 R&D. 상위 5대 기업이. 여기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하이닉스, SK 이런 회사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IT 기업들. 근데 2016년에 37.7%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2%포인트 증가했는데 상위 20대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2016년에 51%를 차지해요. 모든 기업들이 다 투자하는 R&D를 다 합쳐도 상위 20대 기업이 차지하는 게 절반 이상인 거예요. 그만큼 대기업에 대한 R&D 투자의 그 집중도가 많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연구개발 투자 세계 탑 50기업 중에 삼성전자 4위를 하고 있고 LG전자 52위를 하고 있습니다. 52건에 한국 기업이 딱 2개 들어있어요. 그게 이 두 기업입니다. 이 통계도 어떻게 산출하냐는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애플하고 삼성하고 구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1, 2, 3위를 합니다. 연구원 수, 이게 좀 프로젝트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숫자가 깨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연구원 수로 우리나라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11위권 내지는 13위권. 앞에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엄청 많은 거죠. 경제 규모나 인구 전체 규모 대비했을 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식 그리고 R&D라는 것 자체가 지식을 창출하는 활동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만큼 많이 양쪽으로 팽창되어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정책으로 넘어올 건데 그렇다면 그 과학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는 만큼 정책적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들을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국가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주체들이 이렇게 인볼브되어 있는 사슬들을 만들고 서로 소통하는 어떤 체계들을 우리가 국가혁신 체계라고 합니다. NIS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거시경제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교육, 훈련, 제품 조건, 시장 조건 이 모든 것들이 그 백본으로 개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업, 지역, 뭐 공공기관, 과학기술기관, 지원기관, 기업들 모든 이런 주체들이 이 NI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들을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켰을 때 국가 혁신 역량이 제고되고 그로 인해서 국가 역량은 경제가 성장한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국가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NIS를 잘 구축하면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런 경제혁신 시스템을 OECD에서 제공을 해서 OECD 회원국가들은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런 국가혁신 체제를 고도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이 국가혁신 체계의 한 축으로서 작용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혁신의 단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발명에서부터 확산까지의 단계들이 있어요. 이 발명이라는 가장 그 저변의 단계에 기초연구가 있고 확산이라는 아주 상위 기업 레벨에서 실용적인 레벨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생산에 들어가 있는데 과학기술 정책은 이 기초연구, 응용연구 이쪽에 많이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단위, 기초연구 영역에 정부가 많이 지원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 실패 때문이죠. 시장 실패라는 게 뭔가요? 뭐 시장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한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공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 기초연구, 노벨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리학 연구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의학 연구들이 시장의 논리에서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왜냐하면 시장에 맡겨놨을 때 안 하면 말 그대로 시장 실패가 되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에 많이 개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의 역할은 여기에 많이 있다. 정부의 역할은 여기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아요. 민간이 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하는 일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집안에서도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한 집안이 무엇을 많이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영화를 많이 보고 뮤지컬을 많이 보면서 문화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안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식들은 삼각김밥을 먹든 뭐하든 뭐 생각 안 하는 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돈을 버는 족족 다 떡갈비 사고 LA갈비 사고 하면서 먹는 데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엔게리지가 높아지겠죠. 종소득 대비 먹는 것에 투자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가계부를 보면 그 집안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을 보면 그 국가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에 더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뭘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국가재정 운용계획이라는 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뭐냐면은 5개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계획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5개년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올림픽처럼 5년에 한 번 하고 쉬고 5년에 한 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5개년 단위 계획을 매년 세워요. 왜냐면은 5개년 단위 계획이라도 국가 경제에는 수많은 대외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년 단위 계획을 매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총지출이 2축으로 가고 있어요. 올해 총지출이 어떻게 나왔냐면 2019년에 470조 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부문별로 쪼개보면은 우리나라가 뭐를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두드러지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건복지 고용이라는 부분이에요. 보건복지 고용이 왜 중요해지냐? 애를 많이 안 낳고 대신 고령화 되면서 노인들은 많이 증가하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퍼주는 공약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복지 영역의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오늘 관심 있는 R&D는 어떻느냐? R&D도 총 정부 지출에서 4.5% 정도를 차지하는 뭐 그렇게 낮은 비중은 아니에요. 20조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항상성 있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최초로 20.5조 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정부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한 최초로서 과학기술계에서는 많이 이제 뭐 축하의 박수도 치고 있지만 사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돈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주시를 해야지 이 돈이 뭐 잘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예산과 R&D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의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이게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에서 4%를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R&D 예산의 증가율이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들쭉날쭉한 것 같지만 최근에는 많이 떨어져 있죠. 1%, 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R&D 예산을 우리가 IMF 전후 그리고 벤처 붐이 2000년대 초반 전후로 엄청나게 띄워놓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R&D 예산을 확 늘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증적이지만 하여튼 마이너스로는 가지 않고 어쨌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4.4%가 증가했고 이런 거 보시면 재밌잖아요. 36.6%. 왜 이렇게 늘었을까? 이렇게 회계 그래프를 보면서 왜 이렇게 늘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게 웬만한 그림보다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IMF 끝나고 IMF가 이제 98, 99 뭐 이럴 때 우리가 한참 광풍이 불어찼잖아요. 97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이 들어오면은 김대중 정부가 IT 붐을 일으킵니다. 벤처 붐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IT 기업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정부의 수혜를 어마무시하게 해줬어요. 근데 그 IT 벤처 붐이 또 꺼지면서 버블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어쨌든 버블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증가율이 높았던 거예요. 이때가 딱 IT 붐이 일었을 때입니다. 2000년 초반. 그때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가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 거죠. 네. 이게 다 배경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R&D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이란 도대체 뭐냐? 뭐 과학에다가 돈 쓰면 다 연구개발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연구개발은 있잖아요. 이게 OECD에서 정의한 건데요. 이 정의를 OECD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상호합니다.
인류 문화 사회를 막론한 모든 종류의 지식을 증진시키거나 지식의 새로운 적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R&D라고 해요. 연구개발이라고 해요. 이 말만 들어보면은 과학기술의 국가적 활동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20.5조 원의 R&D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예술 분야의 새로운 것을 지식을 개발한다. 또 인문학적인 새로운 지식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을 새로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숨겨진 사실들을 발견하겠다. 그런 것도 R&D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R&D가 과학기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관점으로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정부 R&D 예산은 20.5조 원에 달하는 이런 화려한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그렸죠. 제 취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3개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12개 기금에서 총 20.5조 원이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R&D 예산은 그럼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R&D 예산 20조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20조를 쓴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R&D를 말해요. 근데 거기에는 주체가 꼭 정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중소기업체 사장인데 저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국가에 그거를 제가 이런 거를 개발할 건데요.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한테 돈을 주세요. 라고 해서 국가가 돈을 주면 그건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대신 기업이 하는 R&D는 100%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면 25% 정도만 국가가 돈을 줘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6만 개의 과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20조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 중에 기업체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업에서 R&D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100% 내 돈만 갖고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이거를 한번 알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6만 개의 R&D 사업이 20조 원으로 국가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내 돈만 갖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거라고 국가의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국가의 돈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ntis.go.kr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역들에 정부 R&D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BT도 높고 IT도 높죠. 원래는 10년 전만 해도 IT가 절대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BT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BT 쪽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BT 쪽이, BT가 뭐냐면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IT는 아시겠지만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식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바이오 쪽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쪽이 요즘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뜨고 있는 반면에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서 적용 분야별 집행 추이를 제가 봤는데 산업 쪽, 기업들이 집행한 정부 R&D에서 어차피 오늘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기업들이 하는 R&D 중에서 예술 분야의 R&D는 얼마나 투자되고 있을까? 그걸 제가 또 표를 발췌해 봤어요. 근데 예술 온리는 아니에요.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이죠. 발췌를 해봤더니 2017년 기준으로 360억 정도를 정부 R&D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아주 미미한 수치죠. 360억 원이면 0.5%에 해당하거든요. 20조 원 중에서.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우리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 부분이 높았으면 생각을 하겠지만 또 국가적으로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예술 같은 부분들은 사실 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한 요인들이 많죠. 야 그거 왜 돈도 안 드는데? 라고 해버리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고 싶은 또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서를 들여다봤죠. 2019년도에 있어서.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나라 예술정책을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4개 카테고리로 예산을 발표하고 있어요.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그러니까 업무 영역인 거죠. 문화예술 안에서 예술 예산,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1조 8천억원. 그렇다면 이 안에는 이제 문화예술 R&D도 있겠죠. 이 문화예술 R&D, 문화예술에 속하는 R&D 사업을 발췌해봤더니 딱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54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360억.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서에서 볼 수 있는 548억. 요 사이쯤 어딘가, 그러니까 400억 원쯤 되는 어딘가에 우리나라가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과학과 예술의 접점에서 하는 정책들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전체 R&D 예산에서 0.6% 정도를 예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예산 전체에서 봤을 때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2.9%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R&D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20조 원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나 그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공무원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뭐 일반 국민들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산이 들어간 것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연구가 여기 떠 있는데 이 연구는 그 그런 연구 중 하나예요. 아주 일부라고 보면 돼요. 그런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 하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중소기업들한테 R&D 예산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소기업한테 R&D 예산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네 돈으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R&D를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혁신적인 활동을 하기를 원해, 정부는. 그래서 돈을 조금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서 더 많은 걸 투자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줬는데 원래 쓰던 만큼도 안 쓰고 더 줄어들거나 원래 쓰던 만큼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버리면은 돈을 주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R&D 예산을 주는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돈을 잘못 쓰게 되는 거겠죠. 그거를 검증하는 연구인 거예요. 중소기업 R&D 투자 촉진을 일시적인 정책 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정책 조합을 뭐를 모색하는 거냐? 정책 조합이라는 건 두세 가지를 조합했다는 얘기인데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라는 얘기예요. 직접 지원은 뭐냐?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너네 R&D 할 거야? 돈 줄게 하고 돈 꺼내서 주는 거. 직접적인 보조금이죠. 간접 지원은 뭐냐? 너네 R&D 할 거야? 그래, 성실해봐. 너네가 성실했다는 것만 내가 확인하면 우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잖아요. 세액공제 받듯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거예요. 그게 간접 지원. 그러면 국가는 총 2개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2개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인지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나 너무 궁금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연구는 아직 정식 퍼블리케이션 안 됐지만 그 학술대의 발표 버전이 그 DBP나 RISS에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검색하시면은 나오니까 풀 논문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직접 지원은 보조금이에요. 돈 직접 주는 거. 간접 지원은 조세 지원이에요. 이것이 중소기업의 자체 R&D를 어떻게 투자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최적의 2가지를 조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의 돈을 놓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는 이만큼, 뭐는 이만큼. 그거를 하겠다는 연구가 이 연구예요. 참고로 이 연구는 제 자랑은 아니에요. 제 자랑은 아닌데 작년 9월에 워싱턴에서 ICBS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uncil of Small Business, ICSB죠. 여기서 베스트 페이퍼를 수상한 논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정책 현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쭉 보니까 이게 직접 지원이에요. 직접 지원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부 R&D에서 이 주황색이 조세 지원이에요. 조세 지원은 살짝 정체돼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 조세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조건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 조건을 채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중이 7대3 정도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7, 이게 3이에요. 직접 지원이 7, 3. 그러면 효과도 7대3 정도로 나와야 정상인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할 때는. 효과라는 거를 수치화할 수 있다면. 여기 나와있죠? 72.7%, 27.3%.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이 쭉쭉 있는데 넘어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동안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 연구들이 발표한 수치들이 있어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그 수치들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긁어 모은 다음에 메타 분석이라는 기법의 틀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함수 하셨죠? 함수. 함수라는 거는 틀이 있고 거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결과치를 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 분석이라는 어떤 함수의 틀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연구에서 나온 모든 아웃풋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딱 까놓으면은 그동안 연구자들이 해놓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몇 대 몇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메타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이 붙으면 뭐냐면은 뭐뭐에 관한 무엇인 거예요. 미술 얘기로 넘어와서 메타 예술적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메타 예술은 뭐라는 거냐?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인데 그림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뭔 말이야? 하여튼 그것에 대한 그것을 하면 우리가 메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분석은 실제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애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종합적 연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종합했다고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것도 했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죠. 이런 산식을 썼다고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문 읽을 때 산식 있다고 무섭다고 그냥 도망가시면 안 돼요. 이건 어차피 걔들도 다 교과서에서 뜯어온 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아웃풋 테이블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봤더니 효과 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직접 지원은 1.143, 0.143, 간접 지원은 0.192. 그러니까 전체 기업을 놓고 중소기업, 대기업 통합해서 봤을 때 간접 지원 효과 크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을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쪼개보자. 쪼개봤더니 대기업은 간접 지원이 훨씬 높아요. 250 대 0800이죠. 왜 그러냐? 대기업은 정부 R&D 자체를 주지 않거든요. 정부 R&D 제도 자체가 대기업은 못 들어오게 제도를 막아놨어요. IT 쪽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IT나 국방 쪽이 아니면. 중소기업이 우리가 알고 싶은데 중소기업이죠. 봤더니 직접 지원이 간접 지원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적인 방향은 맞아요. 근데 이 비중을 놓고 보니까 6대 4 정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실제 정책 투자를 7대 3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효과를 봤더니 6대 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투자를 7대 3에서 6대 4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똑같은 숫자 전체 돈이 한정돼 있다면? 라고 본다면 간접 지원 쪽, 조세 지원 쪽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결론들을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입각해서 2022년에 메타 분석을 통해 나온 6대 4의 비율이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포트폴리오의 예시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직접 지원에 너무 많이 돈이 투올리고 있다. 재원이 한정돼 있으면 조세 지원 쪽으로 많이 옮기자. 왜냐면은 간접 지원의 효과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낮지가 않기 때문에 라는 게 사실은 이 연구의 결론의 끝인 거예요. 저는 이런 연구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노무회원들도 제가 도대체 회사에서 뭐 하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걸 하는 인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